낡은 나무 괴짝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갈색 괴짝은 주변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세 남매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장남 이진호는 비싼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하게 서서 코수슴을 치고 있었다. 장녀 이혜진은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역력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이도우는 그저 묵묵히 괴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낡은 코트 차림은 부유한 형제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며칠 전 그들의 아버지 이철수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부고는 온 가족에게 충격이었지만 유산 분배는 그 충격보다 더한 파장을 불러왔다. 변호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다. 이진회계는 서울 시내 상업 빌딩 세 채와 주식 회사 지분 50%를 상속한다. 이혜진에게는 강남 고급 아파트 2채와 주식 회사 지분 30%를 상속한다. 그리고 이도훈에게는 이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침묵을 깬 것은 진호의 비웃음이었다. 푸아하하하 혜진아. 들었어 저 고물 괴짝이라니 아버지가 치매라도 오셨나. 진호는 도훈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언제나 도훈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막내가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했다. 혜진 역시 진호의 말에 동조하며 얇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너무 웃기잖아. 그 괴짝 안에 뭐가 들었겠어? 곰팡이 핀 아버지의 낡은 속옷이나 몇 벌 들어있겠지? 우리 오빠가 빌딩 세 채 받을 때. 막내 아들은 고물 괴짝이라니. 역시 막내는 막내인가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역력했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도훈을 깔봤다. 도훈이 자신들처럼 명문대에 가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늘 한심하게 생각했다. 도훈은 형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낡은 괴짝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날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형들의 비웃음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 고작 낡은 괴짝 하나였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여겼던 걸까? 도훈은 어릴 때부터 형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진호와 혜진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공부도 잘했고 항상 부모님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반면 도훈은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다. 그는 늘 형들에게 뒤처지는 존재였다. 부모님은 늘 그에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진호와 혜진은 그를 무시하고 따돌렸다. 쟤는 왜 저렇게 느려 터졌어?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해. 막내는 우리 발목만 잡을 거야. 저런 애는 없는 셈 치는 게 나아. 도훈은 형들의 차가운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 그는 늘 외로웠고 부모님의 관심조차 형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의 짐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래서 그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독립했다. 그는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애썼다. 도훈이 독립한 후에도 형들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진호와 혜진은 도훈이 자신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비웃었다. 그들은 도훈을 만날 때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직업을 비꼬았다. 막내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우리 준호는 이번에 수십억짜리 빌딩을 또 샀는데 너는 언제쯤 사람 구실 좀 할래? 진호는 도훈을 만날 때마다 재산을 과시하며 그를 멸시했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훈아, 네가 우리 오빠나 나처럼 돈이 많았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너에게도 좀 물려주셨으면 좋았을걸. 아쉽다. 혜진은 동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도훈은 형들의 비아냥거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그만의 소박한 행복을 찾아 나섰다. 그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순수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다. 도훈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아들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남을 뿐이었다.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진호와 혜진의 표정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도훈에게 남겨진 낡은 괴짝을 보고 다시 한번 비웃었다. 막내야, 그 괴짝 안에 혹시 똥이라도 들었냐 냄새 나는 걸 보니 뭘 숨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진호는 도훈에게 다가가 괴짝을 발로 툭 차며 조롱했다. 도훈은 진호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낡은 괴짝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의 손길은 괴짝을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비록 겉모습은 낡고 초라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는 괴짝을 품에 안고 묵묵히 거실을 빠져나왔다. 형들의 비웃음 소리는 그의 등 뒤로 멀어져 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함께 낡은 괴짝에 대한 미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괴짝 안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도훈은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다. 이도훈은 낡은 괴짝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형들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안식처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괴짝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오래된 나무의 갈라진 틈새와 긁힌 자국들이 그 괴짝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도훈은 괴짝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형들의 비웃음과 경멸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고물 괴짝, 아버지가 치매라도 오셨나. 하지만 도훈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뿐이 아니었다. 분명 이 괴짝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도우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괴짝의 잠금쇠를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도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번쩍이는 보석이나 두툼한 돈뭉치가 아니었다. 괴짝 안에는 낡고 빛바랜 물건들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닳고 다른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었다.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고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도우는 그 옷에서 아버지의 고된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옷가지 아래에는 낡은 연장들이 놓여 있었다.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망치.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연장들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 연장들은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상징하는 듯 했다. 도우는 연장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겉표지는 이미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거렸다. 하지만 도우는 그 일기장에서 아버지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아버지는 생전의 일기 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는 분이셨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도훈에게. 도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글자를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고된 삶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도시로 상경하여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이야기. 진호와 혜진을 낳고 기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막내 아들 도훈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희생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장 내용 발췌. 1988년 3월 15일 진호와 혜진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도훈이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잦은 병치레에 마음이 아프다. 내 막내 아들, 몸이 약해도 마음만은 강한 아이인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1995년 7월 20일 진호는 명문대에 합격했다.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 혜진이도 곧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도훈이는 오늘도 혼자 공원에서 놀고 있다. 형들에게 따돌림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내가 못난 아비라서. 2000년 11월 12일 진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했다. 혜진이도 유학을 간다고 해서 뒷바라지를 했다.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다. 하지만 도훈이는 오늘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간다. 내 막내 아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까?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도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형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장 속 아버지는 자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애틋함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티내지 않고 묵묵히 희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우는 가슴을 쳤다. 특히 일기장에는
형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희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진호의 사업 자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 혜진의 유학 비용은 아버지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마련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진호와 혜진이 얼마나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심지어는 아버지의 도움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착각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일기장 내용 발췌. 2005년 5월 10일 진호가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진호는 내가 해준 희생은 잊은 듯했다.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괜찮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다. 2010년 8월 22일 혜진이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뿌듯했다. 하지만 혜진이도 내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괜찮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다. 도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형들의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발밑에 짓밟고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했던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도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셨던 것이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의 고통과 함께 막내 아들 도훈을 향한 숨겨진 계획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도훈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그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두었다. 그것은 바로 예희망 농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땅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비자금으로 그 땅을 비밀리에 구입했고 그 땅에 도훈의 이름으로 작은 씨앗들을 심어두었다. 일기장에는 그 땅의 위치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 내용 발췌. 2015년 4월 5일 도훈이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없다. 형들의 시기가 너무 심하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희망을 남겨주고 싶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샀다. 희망 농장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곳에 너를 위한 씨앗을 심어두었다. 언젠가 너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너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그 땅의 위치는 암호화된 문자열. 도우는 일기장을 든 손이 떨렸다. 희망 농장이라니. 아버지는 자신에게 단순한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도우는 아버지를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아버지의 사랑은 형들의 비웃음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고 넓으며 그를 지켜주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도우는 일기장 속 암호화된 문자열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필체와 생전에 아버지가 좋아했던 숫자들을 조합하여 암호를 풀어나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낡은 괴짝 안에는 단순한 유산이 아닌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막내 아들을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도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이 괴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도훈은 낡은 일기장을 든 채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작은 원룸은 아버지의 흔적과 비밀로 가득 찬 듯했다. 얇은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과 사랑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갔다.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필체 속에서 도우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했다. 일기장 내용 발췌. 시에터 2000년 1월 1일 새해다. 진호는 이제 번듯한 회사원이 되었고 혜진이도 곧 대학을 졸업한다. 모두가 나의 자랑이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막내 도훈이가 자리하고 있다. 그 아이는 늘 혼자였다. 형들에게 치이고 부모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다. 나는 부족한 아비다. 하지만 나는 도훈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어도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2005년 3월 10일 진호가 투자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 빚더미에 앉아 회사가 넘어갈 위기라고 했다. 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진호를 도왔다. 진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서운했지만 괜찮다.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다. 혜진이도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 퇴직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혜진이에게 보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뿌듯하다. 도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형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희생에 경악했다. 진호가 한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그를 구했다는 사실. 혜진이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퇴직금 덕분이었다는 사실. 형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일기장 속 아버지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위대한 존재였다. 그는 자식들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을 바랐다. 하지만 형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무시했다. 일기장 내용 발췌. 2010년 7월 25일 진호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성공할 겁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혜진이도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고 했다. 나에게 용돈을 주며 생색을 냈다. 괜찮다.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그만이다. 다만 내 막내 도은이는 오늘도 낡은 옷을 입고 힘겹게 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다. 용서해다오, 내 막내 아들. 이 부분에서 도우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혹독하게 대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형들의 시샘과 세상의 냉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오해했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상황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도훈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고 도훈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려 애썼다. 일기장 내용 발췌. 2020년 10월 1일 병세가 깊어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주었지만 가장 부족한 막내 도훈이에게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형들의 시기 질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희망을 남겨주고 싶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청감 투자회사의 비밀 계좌가 있다.
그 계좌는 오직 너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갈 것이다. 그곳에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모여 있다. 이 돈은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 돈으로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돈은 너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그 계좌의 비밀번호는 나의 생일과 너의 생일을 합친 숫자다. 계좌 번호와 추가적인 암호화된 메시지. 도우는 일기장을 읽다가 숨을 멈췄다. 청감 투자회사라니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검소하게 사셨지만 그 와중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왔던 것이다. 그것도 오직 막내 아들 도운을 위해서였다. 그는 형들의 비웃음 속에서 받은 낡은 괴짝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아버지의 지혜와 깊은 사랑에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일기장에는 단순히 재산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도운에게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남겼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었다. 아버지는 도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과 미안함을 일기장에 담아 전하고 있었다. 일기장 내용 발췌. 내 막내 아들 도운아, 네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이다. 그리고 너의 옆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알아라. 그리고 네가 힘들 때마다 이 일기장을 읽어라. 내가 너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남긴 것은 희망이다. 나의 희망은 너의 미래다. 사랑한다. 내 아들. 도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는 아버지를 오해했던 지난 세월을 후회했다. 아버지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형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가장 약한 막내 아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닌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지혜가 담긴 진정한 희망이었다. 일기장 속 암호를 풀자마자 도우는 아버지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하여 비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천감 투자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 안에는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 예치되어 있었다. 도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형들이 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도우는 전율했다. 아버지는 형들에게 보이는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남겨주었던 것이다. 이 돈은 그에게 자유와 기회를 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형들의 비웃음을 견딜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운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더 큰 책임감이 밀려왔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는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삶의 지혜를 실천해야 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진호였다. 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정우가 자신의 비리를 알게 된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했다.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도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도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도우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비밀 계좌의 존재를 확인한 후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은 현실감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이 돈을 단순히 재산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도운을 향한 깊은 믿음의 증거였다. 그는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진호와 이혜진은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도운에게 남겨진 낡은 괴짝이 단순한 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막내에게 남겨진 낡은 괴짝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버지가 도훈이한테 그 고물 괴짝을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혜진은 진호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진호는 혜진의 말에 동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는 절대 쓸데없는 짓을 할 뿐이 아니셨어. 도훈이가 우리 몰래 뭔가 다른 걸 받은 게 아닐까. 진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자신이 장남이니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도훈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훈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낡은 괴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했다. 그들은 도훈의 작은 원룸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했지만 아무런 특별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도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낡은 괴짝은 그의 방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가 뜻밖의 난관에 부딪혀졌다. 프로젝트 부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의 소유였는데 사찰 측에서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진호는 사찰 주지스님을 찾아가 거액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주지스님은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진호 사장님, 이곳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주지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진호를 당황하게 했다. 진호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사찰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을 통해 사찰 측을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사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진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한편 혜진의 삶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은 외도를 일삼았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구박했다. 혜진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지만
자신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이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숨겨져 있었다. 진호와 혜진은 자신들의 삶에 닥친 불행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행동. 그들은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했다. 그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다. 도우는 형들에게 닥친 불행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떠올렸다.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는 형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도우는 자신의 방에서 우연히 낡은 괴짝을 정리하다가 괴짝 밑바닥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도우는 놀랐다. 일기장에는 만년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열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서 나의 숨겨진 보물은 너의 손에 닿을 것이다 라고 적어두었다. 도우는 열쇠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은행 금고의 그림이었다. 도운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열쇠는 은행 금고를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도운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고를 찾았다. 직원은 도운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도운은 열쇠를 금고에 넣고 돌렸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편지 한 통과 함께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 내용 발췌. 사랑하는 내 막내 아들 도우나.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통장 안에는 내가 평생을 모아두었던 비자금과 함께 네가 태어나던 해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주식들이 들어있다. 이 돈은 내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 이 돈은 형들에게는 비밀로 해라. 그들은 이 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재산만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는 그들과 다르다. 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이 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단순한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통장에는 수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지혜와 깊은 사랑에 감탄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 순간 도운의 발치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길을 잃은 듯한 유기견 한 마리였다. 털은 엉망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강아지는 도운을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도훈은 강아지에게 다가가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도훈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도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강아지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살피기로 했다. 그는 강아지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이는 도훈의 삶에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복이는 마치 아버지의 또 다른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복이의 존재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도훈은 아버지의 통장과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돈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강한 의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무시받는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도훈은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통장과 편지를 품에 안고 며칠 밤낮을 보냈다. 수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돈의 액수보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따뜻한 마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이다. 도훈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한편 이진호와 이혜진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훈에게 남겨진 낡은 괴짝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삶에 닥친 불행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진호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사찰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었고 매일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다. 혜진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다. 남편의 외도는 끊이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불평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오빠,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회사도 망하고 내 결혼도 망하고 다 저 재수 없는 막내 때문이야. 혜진은 진우에게 울분을 토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진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이진호야. 그는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는 도훈이 자신들 몰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진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도훈을 다시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려 했다. 탐정은 도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최근 자주 한 은행의 VIP 라운지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했다.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은행의 VIP 라운지가 고액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은행 VIP 라운지 도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수상해. 진호는 탐정에게 그 은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심장은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며칠 후 탐정은 진호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도훈이 그 은행의 VIP 고객이며 그의 계좌에는 수백억 원의 장호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호는 탐정의 보고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백억이라고 말도 안 돼.
저 가난한 막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호는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도훈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혜진 역시 탐정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명품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다. 거짓말,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겨우 빌딩 몇 채를 주고 저 막내에게는 수백억을 줬다고. 내가 봤어. 괴짝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혜진은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질투심으로 이글거렸다. 진호와 혜진은 즉시 도훈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도훈의 작은 원룸문을 두드려댔다. 야, 이도훈, 당장 문 열어. 너 이 사기꾼 같은 자식, 아버지 유산을 속였어. 진호는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다. 도훈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형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형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형, 누나 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들을 비웃는 듯한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진호는 도훈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 질렀다. 이 사기꾼 같은 자식 네가 아버지 유산을 속였지. 너 우리 몰래 수백억을 숨겼잖아. 그 돈 다 내놔.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였어. 혜진 역시 도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 도둑놈, 너 때문에 우리 오빠 회사 망하고 내 결혼까지 망쳤어. 다 네가 저주를 내린 거야. 그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혜진은 악을 쓰며 소리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훈은 침착하게 진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형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형, 누나, 제가 뭘 숨겼다는 거죠? 아버지는 저에게 낡은 괴짝 하나만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여러분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진호는 코웃음을 쳤다. 개소리 집어치워. 네가 은행 VIP 고객이라는 거 다 알아. 내 계좌에 수백억이 들어있다는 것도 다 알아. 당장 그 돈의 출처를 밝혀.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돈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정당한 유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남겨주신 편지와 통장도 있습니다. 진호와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자신들 몰래 도훈에게 수백억을 남겼다니 그들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거짓말,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우리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 네가 조작한 거야. 혜진은 흥분하여 소리 질렀다. 도훈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낡은 괴짝을 가리켰다. 이 괴짝이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호와 혜진은 망설였다. 그들은 낡은 괴짝과 도훈의 눈빛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혹시 정말로 괴짝 안에 또 자신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도훈의 원룸에 들어와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과 연장들,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혜진 역시 진호의 옆에 바싹 붙어 일기장 내용을 확인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의 고된 삶과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희생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호의 사업 실패를 막기 위해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넣었던 이야기, 혜진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퇴직금까지 모두 사용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과거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2005년 5월 10일, 진호가 나의 희생을 잊은 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혜진이 역시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다. 괜찮다.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그만이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그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진호와 혜진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마주하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버지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특히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염원이 담겨 있었다. 도훈에게 남겨진 수백억 원의 돈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그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사실. 진호와 혜진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 도훈의 반려견 보기가 들어왔다. 보기는 도훈의 발치에 앉아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보기의 순수한 눈빛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비난하는 듯했다. 보기는 혜진이 잠시 내려놓았던 자신의 명품 가방을 툭 치더니 그 안에서 혜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혜진은 놀랐다. 그 손수건은 아버지가 예전에 혜진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혜진은 손수건을 들고 오열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자신을 자책했다. 이 작은 우연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이 여전히 자신들을 감싸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진호와 혜진은 일기장을 든 채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도훈의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막내 동생 도훈을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은 산산조각 났다. 도훈은 형들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형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물론 오랜 시간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도훈의 작은 원룸은 이제 진호와 혜진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했던 표정은 간데없고 오직 뒤늦은 후회와 슬픔만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들은 낡은 일기장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자신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그리고 막내 동생 도훈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진호는 일기장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 실패를 막기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털어넣었다는 구절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아버지가 늘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셨던 모습, 변변한 외식 한 번 하지 않으셨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은 아버지를 보잘것없는 공장 기술자라고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은인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혜진 역시 일기장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까지 모두 사용했다는 구절을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을 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의 화려한 명품 가방은 뒹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우는 그들의 통곡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 그는 형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때 도은의 반려견 보기가 진호와 혜진에게 다가갔다. 보기는 그들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진호는 보기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자 더욱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보기가 자신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혜진 역시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보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메신저처럼 느껴졌다. 도은은 조용히 보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보기의 존재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들의 통곡은 꽤 오랜 시간 이어졌다. 진호와 혜진은 오열 끝에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도은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후회와 함께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이 가득했다. 도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진호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혜진 역시 고개를 숙였다. 도은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우리가 정말 너에게 못된 짓만 했어. 용서해다오. 그녀의 목소리에도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도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상처들이 떠올랐다. 형들의 비웃음,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던 아픔.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은 이제 아버지의 일기장과 형들의 진심 어린 눈물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괜찮아요, 형, 누나. 도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도 형들과 누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혼자 버텨왔을 뿐입니다. 도은의 말에 진호와 혜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도은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막내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다니 진호는 도은에게 아버지의 비밀 계좌와 수백억 원의 돈에 대해 물었다. 도은아, 그럼 그 돈이 정말 아버지께서 너에게 남기신 거였어?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을 짓밟고 있었던 거구나. 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함께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도은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느꼈다. 돈과 명예를 쫓느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았던 자신을 후회했다. 그들은 도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진호는 자신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고 사찰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혜진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도은은 그들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일기장과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다시 한번 읽어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밤늦도록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일기장 속 아버지는 엄하고 무뚝뚝했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운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은 아버지를 오해했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진호와 혜진은 도은의 원룸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 동생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도은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혜진은 달라진 모습으로 원룸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맑고 진지했다. 그들은 도은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화와 희망이 찾아왔다. 이진호와 이혜진의 오열은 그들의 오랜 오만함과 무지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서 자신들이 짓밟았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마주했고 그동안 막내 동생 이도훈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도훈의 작은 원룸에서 밤을 지사온 형제들은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탐욕과 경멸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진호는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사찰 주지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주지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성스러운 공간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지스님은 진호의 변화에 놀랐다. 그는 진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이진호 사장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지스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그는 사찰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히려 사찰 복원과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한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했다. 진호의 변화는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고 그의 명성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혜진 역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명품을 버리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도훈과 아버지의 유산이 있었다. 도훈은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는 형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 어느 날 도훈은 형들을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다. 진호와 혜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초라한 막내 동생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훈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도훈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형, 누나, 이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베푸는 삶의 가치입니다. 도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와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다시 한번 자책했지만 동시에 도훈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다. 도훈은 아버지의 비밀 계좌에 있는 수백억 원의 돈에 대해 형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진호와 혜진은 그 엄청난 금액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도훈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었다. 저는 이 돈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희망농장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싶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진호와 혜진은 도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도훈에게 자신들도 함께 돕고 싶다고 말했다. 진호는 자신의 회사 역량을 동원하여 도훈의 재단 설립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혜진은 자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함께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도훈의 반려견 보기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보기는 도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그를 응원하는 듯 했다. 보기는 이제 진호와 혜진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보기를 쓰다듬으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기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희망농장 재단이 설립되었다. 도훈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및 주거 지원을 제공했다. 도훈의 활약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그는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진호는 희망농장, 재단의 후원이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업 역량을 재단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기업가로 거듭났다. 혜진 역시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박미경 여사는 아들들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농장,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며 도훈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김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다. 박미경 여사는 이제 서연을 진정한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가족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도훈은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도훈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낡은 괴짝 안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비밀 계좌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희망의 증거였다. 진호와 혜진도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변화하면서 이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었다. 희망농장의 재단은 도훈의 헌신적인 노력과 형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재단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다. 도훈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주말마다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막내 아들이 아닌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가로 존경받았다. 이진호는 희망농장, 재단의 주요 후원자로서 자신의 사업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과거의 탐욕과 오만함을 버리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거듭났다. 그의 회사는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진호는 이제 더 이상 돈만을 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다. 이혜진은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의료봉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행복으로 채워졌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찾아갔다. 박미경 여사도 재단 설립에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기부하고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도왔다. 그녀는 과거 도훈에게 가했던 모진 말과 행동을 평생 후회하며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인 어머니가 아닌 따뜻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이자 진정한 어머니로 가족들을 보듬었다. 이들의 변화는 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언론은 그들의 선행을 연일 보도했고 그들은 변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도운의 반려견 보기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보기는 재단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고 때로는 도운의 곁에 앉아 그를 지지하는 듯 했다. 보기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자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보기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가족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도운과 형제들은 보기를 더욱 특별하게 여겼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도훈은 여전히 희망농장 재단을 이끌며 사회에 빛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진호와 혜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찾았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이도훈은 형들과 혜진, 그리고 박미경 여사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괴짝 앞에 앉았다. 괴짝은 여전히 낡고 투박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괴짝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과 연장들,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아버지, 제가 이 일기장을 읽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가치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숙연했다. 혜진은 괴짝 안의 아버지의 낡은 연장들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제가 이 연장들을 보고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했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 연장들은 아버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저희를 위한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혜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였다. 박미경 여사는 괴짝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철수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 오직 따뜻한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너희에게 남긴 나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다. 내 아이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도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유산은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낡은 괴짝은 이제 물질적인 유산의 상징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 이도훈의 삶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